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반발과 함께 한중 관계 경색도 우려됩니다.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이 민들레 발족을 앞두고 분열의 불씨가 될 거라는 우려 속에 윤핵관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이준석 대표까지 논쟁이 뛰어드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내로남불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가 추천했느냐며 불쾌했고 민주당은 암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의 대다수가 멈춰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작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가 사전에 휘발유를 담은 유리 용기와 흉기를 준비했던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2명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한평생 온 국민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했던 영원한 국민 MC 송혜 선생이 수많은 추목에게 눈물을 기로하고 부인 묘소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6월 10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용산 집무실, 인사, 도어 스태핑, 많은 키워드들이 지나갔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걸 잘했고 또 어떤 게 아쉽다고 생각할까요? 네, 차기 지도자감으로는 누가 좋은가? 조금은 너무 이른 이런 이색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9일과 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여러 유럽 나라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때 한일 정상의 첫 회담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 물밑으로는 신경전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는 29일과 30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비회원국이지만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자 윤 대통령의 실질적 다자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역시 비회원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나토 회의에 처음으로 오는데 가장 관심은 한일 정상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윤 대통령 취임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양국 관계가 앞선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무엇을 의제로 할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하지만 이렇게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낙관하는 발언이 우리의 전략을 노출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속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사이 물밑신경전도 벌써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만남이 민감한 의제를 다루는 격식 있는 회담보다는 탐색전을 벌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이 앞으로 도출될 정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중 관계의 경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워싱턴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마친 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략 개념의 핵심은 중국 견제, 기존 러시아 대응에서 한 발 나아가 반중 연대로서 나토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s rapid militarization, its no-limits friendship with Russia, and efforts to weak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역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defense, and prepare for an age of increased strategic competition with authoritarian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나토 사무총장은 이어 반중국 대응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한 이유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나토는 앞서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까지 연합전선을 확장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으로 내용을 빚는 국민의힘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의원 모임 발족을 앞두고 개판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모임을 주도한 의원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가칭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4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친윤 그룹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장서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역시 윤핵관 가운데서도 핵심이자 민들레 모임 참여자인 장제원 의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 분열이나 사조직이라는 딱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운영진도 특정인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조직이 아니라는 장제원 의원의 해명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세하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대통령님께 뭐 그런 당내 자잘한 사조직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꺼낼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한 자리가 아니었다. 윤핵관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까지 논란에 뛰어들며 국민의힘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과 비박,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과 비문 등 개파 논란은 항상 정권 때마다 불거졌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하며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은 다루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여당 수장이 아니라는 말로 당 갈등 상황과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일일이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같네. 취임 꼭 한 달 만에 성사된 여당 지도부와의 첫 번째 공식 회동.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와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 물꼬를 틔웠습니다. 국내외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레터도 좀 보내고 우리 대통령이 또 특사로 가시면 더 많은데.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갈비찜과 생선, 미역국을 곁들인 도시락 회동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큰일을 치른 당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째이자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이라 더욱 뜻깊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저에서 식사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아서 바로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좋은 구중궁궐에 살았으면 부인께 더 존경받았을 거라고 농담을 던져 큰 웃음이 터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주제를 다만 하지만 현안에 민감한 소재들은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께서 이 당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 이른바 민들레 설립 등 여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지만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고 앞서 출근길엔 이런 말로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 때 대통령실이 영수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고 일축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당 지도부로 첫 발을 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의장단부터 야당 지도부, 여야 중진 등을 자연스럽게 만날 거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 후보자를 누가 추천한 거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암담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곧장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옹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거친 공세를 쏟아냈던 만큼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고, 민주당도 한껏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사람 감싸기식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생 법을 집행해온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 없다면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이행할 역량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한 게 누군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물로 알려진 만큼 안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뭐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좀 숙고하실 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오늘부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나며 임명 강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뿐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까지 의혹은 줄줄이 쌓여가는데 여야는 여전히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연의 검증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시기와 당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과거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비슷한 만취 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고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취재진이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1년부터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판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박 후보자보다 다소 낮은 0.218%였는데 술에 취한 채 조금이라도 운전했다면 운전한 거리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기간 언론 보도에서 박 후보자처럼 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가 유예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믿기 어려운 경우였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언어장애를 앓는 농부였다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2001년도 음주교통사고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해 음주교통사고는 2만 4천여 건 발생해 숨진 사람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라는 초강수까지 검토를 지시하며 음주운전 폐해를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해서 그래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름을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해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역시 2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달랐지만 박 후보자 같은 선고유예는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0.251 정도면 사람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대부분. 일단 선고유예를 하려면 뭐 급박한 위난을 뭐 어떤 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하거나. 박순애 후보자 본인이 이례적인 선고유예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비대위 체제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물론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까지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새 리더십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 6명이 비대위원으로 확정됐고 여성과 청년목 비대위원도 조만간 추가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 또 그동안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이제 비대위원들이만큼 당의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보여지고요. 오는 8월까지가 임기인 우상호 위원장은 먼저 지난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의 당원 투표 비중이나 재선 의원들이 주장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이재명 책임론과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발등에 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꿀 수 있는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우상호 위원장은 건강한 토론회장으로 갈등을 끌어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지금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연속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새 깃발을 들고 출항했지만 내부 갈등을 뚫고 새 리더십 안착에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인 부산신항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평소 드나드는 화물차로 분주하던 곳이 한가롭기만 합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부산신항으로 옮겨져 해외로 수출할 물품이 발이 묶여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장기화된다 그런다면 아마 물류센터들은 거의 입출고에 대한 물동량이 마비가 돼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신항의 부두 야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나는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도 파업 시작 전보다 5% 늘어 7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레미콘과 시멘트, 자동차 업계 등 산업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차의 경우 부품 납품 차량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등 시멘트 공장의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가량이 멈췄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추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2만 2천여 명 가운데 35% 정도인 7,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조합원들은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입니다. 올해 12월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적정 임금을 받고 과로, 과속, 과적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기름값 상승에 운송료가 크게 올랐다며 운송료의 유가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요소수 폭등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과 함께 곳곳에서 마찰도 발생해 지난 7월 이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합원 3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파업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여론을 따라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과 행정이 축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오른 영향이 컸는데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5월에는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박병환 기자입니다.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 만에 깨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이 컸고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이 겹치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589억 3천만 달러로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호조로 11.2%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8천만 달러로 1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금액이 1년 전보다 37.8%나 늘었습니다. 석탄은 148.2%, 가스 107.3%, 원유는 7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계절적 배당 요인이 5월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예 도시락을 사 먹거나 직접 챙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편의점 매출은 오르고 있는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달라진 직장과 점심 풍경을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윤주만 씨는 요즘 점심시간에도 식당 찾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써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 저렴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기 시작한 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은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도시락을 찾게 되고 뭐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게 되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찾게 되는 것 같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편의점들도 매일 간편식 매대를 채우느라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최근 저렴한 도시락이나 즉석 식품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아침에 매대를 가득 채워도 점심시간대가 되면 또 금방 텅 비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이곳 편의점은 지난달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가량 증가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쯤 되면 저희가 시식대가 따로 있는데 시식대가 진짜 손님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실 만큼 도시락 말고도 여기 이제 여성분들께서 샐러드류 구매가 좀 높고 최근에는 이제 김밥 같은 거.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날이 갈수록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재료값도 계속 오르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 각오까지 하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메뉴판 가격을 바꿔도 부쩍 오른 식자재 값을 떼고 나면 수익률은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그 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몇 년 만에 1,000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객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정성 들여서 사고 있죠. 연일 치솟는 물가가 직장인들의 점심 풍속도까지 바꿔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이어 또 한 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한 달 가까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원쯤 오른 리터당 2,055원을 기록했습니다. 현 추세로 볼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18년 4월 18일에 역대 최고가였던 2,062원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전날보다 8원가량 오른 2,05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 A씨가 휘발유를 담은 유리용기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던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A씨가 흉기와 휘발유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은 건물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바닥은 검게 그을렸고 천장은 무너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2층의 외벽은 대부분 불타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2차례 합동 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 A씨가 휘발유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장 1차 감식에서 각 포인트 장소별로 유류물 채취를 해서 감정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휘발유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낸 화인은 휘발유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을 수거해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등산용으로 보이는 길이 11cm의 흉기 한 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CCTV를 통해 A씨가 흰색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만큼 A씨는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A씨가 흉기와 휘발유를 어떻게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부검은 사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고 7구에 대해서 다 부검은 완료되었고 뭐 살았으면 그런 걸 명확히 밝혀서 해야 되는데 뭐 조사를 통해서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사무실 직원은 모두 10명인데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과 변호사 등 나머지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 A씨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변호사와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국민 MC 송혜 선생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부인의 묘소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많은 추모객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며 그가 남긴 웃음과 감동을 기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열린 고 송혜 선생의 연결식.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김학래는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자며 애써 분위기를 띄웁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저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고 송혜 선생님을 배웅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사람과 힘차게 외쳤지만 이제 수많은 별들 앞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외쳐주세요. 빈소를 떠난 고인은 자주 찾던 낙원동 송해길에 들렀고 상인과 주민은 평소 즐기던 빨간 뚜껑 소주를 차렸습니다. 이어 KBS 본관 앞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한 악단이 마지막 연주를 선물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장지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며칠 전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긴 년간의 발자취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주신 분 같습니다. 영정이 묘소에 도착하고 한줌 재로 변한 고인이 서서히 땅속에 안치됩니다. 가족과 동료는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고인을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추모객은 앞으로도 묘소를 찾으며 계속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이 한 번씩 꼭 와서 둘러보시고 송혜 오빠를 그리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부인 묘소 옆에 나란히 누운 고 송혜 선생. 한평생 온 국민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했던 송혜 선생은 많은 추모객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 친윤그룹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의원 모임 결성 움직임이 일면서 당내 개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심 들어볼래, 가칭 민들레라고 전해지던데요. 즉 국민의힘 내 친윤그룹 모임으로 전해지는 이 모임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한 40여 명 참여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모임 성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신윤규 전 대변인께서는 이 모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 보수 내부에 그런 그 계파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보수가 어려운 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친소 관계, 마치 친분을 자랑하듯이 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친이 친박이 상당히 끝까지 격렬하게 좀 다퉜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금 다 기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지금 구성원으로 민들레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경선 후보 당시에 캠프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인수위 시절에 좀 중책을 맡았던 분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 내에서도 또 계파 정치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친문이 아닌 의원이 어디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친윤이 아닌 의원이 어디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오픈 플랫폼이고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직책을 맡았던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무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려면 시스템 내에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당정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당정대라고 하죠. 지금은 청와대가 없으니까. 대통령실이니까요. 예,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를 조율하는 협의체는 분명히 있고요. 연구 모임이라고 하면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할 수 있는 의원 연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버려 두고 장제원 의원 같이 이렇게 핵심 친윤핵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료들이나 당내 인사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공식 기구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를 통할 것인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민들레라는 게 씨앗이 후 불면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계파 갈등의 어떤 씨앗을 남겨두는 건 망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목소리들을 좀 잘 경청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어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관심이 집중되는 이 민들레 모임 이달에 발족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윤핵관 중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계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당정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네. 지양하는 것이 맞다. 자칫 당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맡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권선동 원내대표는 원조 윤핵관 이렇게 꼽히는 인사인데요. 자, 공개 반대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당내 지도부를 맡고 있고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이 상당히 시의적절했고 굉장히 좀 당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계파 정치라는 게 당내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뜻과 비전이 같으면 뭉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들레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좀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내세운 게 없어요. 그냥 사실은 사조직을 한다 그러면은 밥이나 같이 이렇게 먹고 하면 될 정도의 수준인 것인데 사조직처럼 하면서 그걸 또 공식화하는 되게 애매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민들레에서 내세운 것들이 보면 민심을 듣는다 이 정도거든요. 정치인들 누구나 다 민심을 듣는 게 자기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정대처럼 이제 그걸 약간 운영을 변형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니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지도부를 통해서 다 업무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는 게 또 문제고요. 또 여기 주축 인물들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심팔이라 그러죠.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할 건데 이게 뭐 저희 대선 과정 내내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빌려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성취시키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저는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원조 친윤그룹의 분화가 시작됐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파 갈등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저희를 보고 반면교사 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계파 분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떤 분이냐면 국정농단 사태 때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던 분입니다. 윤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이 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거를 겪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기저에는 뭐냐면 친박, 진박, 반박 이런 갈등들이 펼쳐지면서 정보가 소수에게 흐르게 되고 그렇게 독점하는 사회에서 다른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당내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당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내 책임 있는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다. 전 그런 식으로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여기에 말씀을 보태자면은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걸 아마 주도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픈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본인은 지금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여기 합류하신 분들이 정말로 윤석열 인수위에서 상당히 중책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란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더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가깝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몸을 낮추고 당내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 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자, 이게 당정 간의 의견을 공유하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앞서 이제 하원기 대변인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들레는 사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당정대 연결 기능을 누가 부여해야 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정대의 협의 기능은 지도부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민들레에서 장차관들 내지는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다, 공부를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당정대의 어떤 서브 버전 아니냐, 내지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정에 대한 협의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사는 것이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멀게 느껴졌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거 오해 안 받을 겁니다. 근데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정대의 서브 버전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이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보면 윤석 대표가 결국 못 참고 언론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선대위의 개선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의사결정이 돼야 하는데 선대위원장인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윤핵관 논란이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 우려도 나오고 당정대 협의회와 민들레 모임의 역할이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잘 듣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이런 순기능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순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분을 강조하는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과거에는 친박이 나왔고 진박이 나왔고 멀박 이런 식으로 막 단어가 활용이 되면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당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친분을 팔아서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한 자세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라인이 있고 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거니와 오히려 이런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개선을 무너뜨릴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인 것 같은데 15일에 출범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범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막 출범한 국정 운영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권력을 집중하고 있고 권력 투쟁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매우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간의 신경전은 끝나는 겁니까? 어제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추태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써서 직격을 했는데 오늘 정진석 의원은 소위부답, 그저 웃을 뿐이지 답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또 남긴 상황입니다. 한 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날을 세우긴 했는데 그 이후엔 반응이 없거든요. 갈등이 좀 잦아든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갈등의 그 한 번의 파도는 지나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대표해서 또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 외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정진석 부의장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왜 갔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혁신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또 정진석 부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중진 의원과 당대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내면에는 혁신위를 둘러싸고 우리 당이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혁신이 지금 필요 없다는 뜻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더 혁신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겼을 때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50%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이라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좀 더 혁신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하지 말고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은기 대변인께서는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정진석 그 부의장께서 조금 부적절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따 또 얘기할 거지만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 봐도. 근데 지금 비판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선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이나 SNS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뭐냐면 뭐 선배인데 이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치받을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내용으로 논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감정 싸움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도층에 해당하는 두 분이 뭐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아무런 생산적인 논쟁도 아니고 저 토론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처럼만 보인단 말이죠.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토론을 하려면은 직접 만나서 했으면 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혹은 선거 끝나고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던가 의견을 교류하면 될 문제였거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반박을 드리자면은 이게 양비론을 저는 상당히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식으로 둘 다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또 반복되거든요. 이번에는 명확하게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예. 정진석 부의장이 먼저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진석 부의장께서 조금 경솔하게 행동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준석 대표도 당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라 그러면은 부의장도 다 부의장님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양비론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의 모습이 되게 국민들한테 안 좋게 비춰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진석 의원은 비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뭐 비판이야 뭐 내용에는 전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TPO라 그러나요? 그런 약간 그 의사 전달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죠. 당대표가 전쟁이 막 이제 끝나가지고 재건 내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힘들게 국가 외교를 하고 있는 정당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그거를 피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시차를 극복해서까지도 페이스북으로 다 대응을 했던 것이 조금 네. 그런 돌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송구하다. 오늘부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진짜 가라앉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매일 취재진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듣고 오시죠.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른 척을 했는데 진짜 뭐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신 건 아닐 테고요. 어젯밤 아마 내일 아침에 기자들이 뭘 물어볼까 예상 질문 안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보면은 나는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방금 정치란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와 통합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당에 책임 있는 분이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혹은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끌었던 당대표인데 너무 흔드는 건 좋은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모른 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오찬 회동을 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덕담조차 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령이 권력투쟁에 있는 게 아닌데 원래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모르겠어요. 별로 책임감 있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진석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각자 뭐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당내 갈등에 또 너무 세세하게 반응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센스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 어제 이렇게 답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예, 미리 생각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갈등 사안도 아닌 게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선수만 바뀔 뿐이지 다 돌아가면서 이준석 대표 한 번씩 다 긁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좀 감정을 배제한 채 좀 대응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워낙 참 공격이라는 것이 거세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쌓였던 울분들이 좀 튀어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청이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당내에 어떤 갈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지 당수가 아니라는 말씀은 저는 참 올바르신 인식이라고 보고요. 당내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갈등이 설사 있더라도 당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여당 지도부와 취임 후에 첫 오찬 회동을 가졌죠. 갈비찜, 미역국, 과일 도시락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정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뭐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서도 뭐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도 이긴 만큼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 선거 승리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만난 모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상당히 오늘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당내에 조금의 이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또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걱정도 사실 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만남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이 중요하다. 연일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오늘 여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야당 지도부와도 그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랑도 당연히 제안한 의제를 정해서 만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지원 체계나 이런 거를 빨리 법적으로 결론을 내야 뭐 이준석 대표가 특사로 가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의아했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런 논리들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왜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젤렌스키 다 절박할 것이다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절박하다 이런 정도의 지금 피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절박하죠. 절박하니까 만나는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쯤 되는 나라에 책임 있는 어떤 지도부가 왔으면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나온 거란 말이죠. 네. 뭐 구체적으로 무기일 수도 있겠고, 뭐 지원일 수도 있겠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일 수도 있겠고, 이게 다 외교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청년 이준석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당대표인데 분명한 목적과 어떤 성과를 들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 절박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뭐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유를 말하고 뭐 위로하러 갔다 이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어떤 패널들한테 우크라이나 왜 갔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공개된 내용만 저희가 보여드렸고 뭐 비공개된 뭐 화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 이건 뭐 정진석 부의장님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자유진영의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막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선거 기간 내내에서도 당사에다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쏜다든지 저희가 세계 시민의 연대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일환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뜻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뜻도 이준석 대표가 받아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특임대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특사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갔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정당 대표가요. 대사들도 만나고요. 또 외국에 나가서 정당 외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당 외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건 정당의 기본을 모르시는 것이고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우크라이나를 갔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로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정당 외교를 제가 국회 사무처에 근무할 때 해봤습니다. 나가서 봤습니다. 분명한 그 성과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계획안이 다 나오고요. 목적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하는 게. 근데 지금 가서 하는 얘기가 연대, 위로, 자유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거 하러 가진 않아요. 그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아요. 러시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충분한 설명이 없어 보인다. 이 지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지금 전쟁이 막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서 우리의 뜻을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바로 청구서라든지 서로 어떤 왜 보고서가 안 나오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평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충분한 목적이 있었나 두 분의 의견 충분히 들어봤고요. 자, 오찬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 이제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했었던 민들레 모임 관련해서 보수 정당이 고생했던 건 대통령에 가까워지려는 사람과 배제된 사람 간 갈등이 컸었다. 오찬에서 이런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자, 오찬에서 관련 내용 언급했을까요? 오찬 이후 이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져가는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가지고 공개적인 땅도 언급할 상황은 아니었고 정치적인 현안은 별로 나온 게 없었다. 네,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내 이견이 좀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현안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크게 당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프닝처럼 정진석 부의장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조금 이제 무슨 큰일이 있는가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크게 이견이 있는 상황은 없고요. 뭐 민들레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밝힌 대로 크게 이렇게 뭐 언급한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고 이번 모임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바로 귀국한 다음 날 바로 지금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현안들 외교안보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는 혁신위는
정확히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이제 그 위원들을 조금 더 평소 이제 9명에서 지금 15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위원 선임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다 맞춰지면은 이제 혁신위는 출범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얼굴이 많이 탔다, 선거 때 탄 게 아직 안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노고를 애들로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 보니까 내일이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지금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연승한 이런 어떤 큰 성과도 냈는데 또 분란의 중심이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나오거든요. 영선의 30대 당대표 1년, 두 분 평가를 들어볼 텐데 먼저 하은기 대변인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인으로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역할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일 텐데 그건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혁신위를 먼저 발족한 것도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윤석 대표를 자꾸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윤석 대표 흔들어서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내에서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왜 그 혁신위에서 임명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선거 때는 그렇게 이용하더니만 이러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선 투쟁 혹은 계파 갈등처럼 보이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이 왜 혁신위가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혁신위를 통해서 저는 고강도의 혁신이 들어가야 국민의힘도 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07과삼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으로만 말한다면 A+를 주고 싶고 결과는 선거를 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모든 선거를 이겼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과삼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폭넓게 수용하고 들어주는 이제 그런 좀 폭넓은 정치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선거 패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쇄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8월까지 2달입니다.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쇄신과 혁신은 비대위에서 못 하고요. 네. 전당대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예, 쇄신과 혁신은 어디서 하냐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우리 지금 대선이나 지선에 패배한 것에 대한 여러 평가들과 분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해법을 들고 나오면서 그 해법이 당원들한테 선택받으면서 쇄신이 되는 것이지 비대위에서 쇄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쇄신, 비대위에서 말하는 쇄신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계파 갈등처럼 보이는 부분들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근데 쇄신이라는 게 우리가 쇄신안을 준비해서 쇄신안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쇄신 시작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태도, 과정에서부터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좀 합리적이고 소통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비대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적임자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면은 제가 비대위원들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도 있고 네. 아는 분들도 있는데 카메라가 꺼지거나 켜지거나 똑같은 모습인 분들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이 비대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뭔가 그립을 세게 쥐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뭐 당권 도전 후보자들 간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고 약간 첨예하게 흐르고 있는 부분을 잘 조율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쇄신 방향 제대로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크게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빨리 조기에 좀 수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뭐 하은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름을 또 혁신비대위라고 붙이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또 국민들 앞에 또 혁신비대위라는 말을 써가지고 왜 그런 약간 혼란을 주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문제인데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586 중에서 그나마 이제 양심이 좀 있는 의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총선에 불출마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모신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이분은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대선 패배에 직접적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자꾸 친문과 친명의 그런 그림자들이 있는 분들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영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정말 개혁적이고 중도층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분들에게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못 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이 참 의아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호 의원처럼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혁신을 한다 그러면 혁신 비대위도 일단 아니고요. 혁신을 할 만한 주체가 아니다. 혁신의 쇄신의 대상인 분이 어떻게 비대위를 이끌면서 쇄신을 외치겠습니까? 예, 일단 그 패배한 선거에서 자유로운 분이 좀 더 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조언도 주셨는데 어쨌든 당장 전당대회 룰을 수정할지 말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당 규칙이라는 건 오랜 역사 속에 정립돼 왔고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떻게 조정될까요? 글쎄요. 저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대위원회라고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룰 바꾸는 거 이런 거 시합 앞두고는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작했었어야 되는 문제지 시합 앞두고 바꾼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흐를 것인가 이런 첨예한 또 이슈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항상 바꾸려고 드는 쪽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우리 개헌으로 예를 들면 개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바꾸려고 드는 쪽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바꾸려고 드는 쪽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룰을 바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절충해서 합의에 이르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우상호 위원장이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너무 이른 여론조사 결과긴 한데 좀 흥미로워서 전해드립니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15%,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를 기록해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김동연 지사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는 이 부분이 더 눈길이 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차기 대통령 선호도라는 건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사에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2017년 대선 이후에 2021년쯤 이르게 되면 청년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검사가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대통령 선호도로서의 의미는 전혀 그런 기능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인기 투표는 되겠죠. 인기 투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많다. 김동연 지사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기 투표의 기능만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이름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름이 등장을 한 건데 4% 정도 김동연 지사하고 같은 수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 조사는 사실 뭐 재미를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한 그 그래픽 안에서 모아서 보니까 참 흥미롭고요.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저렇게 후보로 넣은 것 같고요. 뭐 한동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뭐 대선 후보 반열에 지금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죠. 아무래도 장관으로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의 이런 정치력이나 정무적인 능력들을 좀 발휘하면서 또 국민들의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가 2017년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그때의 상황과 2022년도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22년도의 모습과 또 2027년도의 모습, 그때의 대선의 모습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본격 국면에 들어가도 뭐 한두 달 사이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재미로 보는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이 46%나 된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커졌고요. 오늘은 청주교도소, 오늘은 아니고 첫 현장 소통 그 행선지가 청주교도소였는데 최근에 그 검찰 조직 개편 관련한 취지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도 내놓고 있는데 계속 언론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득이 전혀 안 되죠. 이건 공이 다 공감할 텐데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집중이 돼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계속 모이고 있다? 이거는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인사 문제부터 해서 다 검찰 일색이라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인사 검증을 앞으로 법무부가 한다는 것이고, 예. 여러모로 권력이 집중되고 심지어 핵심 측근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취임식 할 때 그 취임사의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결코 지지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높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제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선을 분산시킨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뭐 일단은 사실 한동훈 장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의 이 상황은 뭐 본인이 원했든 안 원했든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겠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완전히 저는 비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처럼 저기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 거꾸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법무행정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또 국민들이 그걸 또 높게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하면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해서 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 53% 정도로 전주하고 변동이 없는 이런 모습인데, 자, 긍정과 부정 요인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국방 안보가 10%,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평가 요인으로 잡혔고요.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인사가 32%로 가장 높고요. 집무실 이전이 12%입니다. 자, 한 달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사죠. 네. 인사. 특히 검찰 출신들 인사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금감원장까지, 그 원래 금감원장 차관급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검사 출신을 앉혔더라고요. 이게 그 직전까지 형사부의 부장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 앉힌다? 이건 제가 진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검찰국처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국민들이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너무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국민들 말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긍정평가 중에서 하나 좀 꼽아주실까요? 뭐 사실은 지금 국방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런 한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미사일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조금 더 단호한 대처를 했던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또 용산 이전 같은 경우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뚝심 있게 잘 밀어붙여서 안착을 잘 시켰던 것도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 소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자들과 매일 출근하면서 일문일답을 하고 또 소통하는 저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할 것이다, 도어 이렇게 봅니다. 스태핑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로 가면 민주당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해야 됩니다. 많이 긴장해야 되죠. 국민의힘 45%, 민주당 29%. 이 수치보다 지금 40대는 항상 민주당 지지였는데요. 지금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긴장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탈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민주당 지지층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든가 황교안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그 당대표가 죄송합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에 그 강성 지지층에만 휘둘렸을 때 지지율이 고루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호남에서 아예 그냥 투표율이 엄청 낮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골고루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저희 당 요즘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쇄신론이나 책임론으로 둔갑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민주당 자체에 짜증을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세대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거 없다. 지금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점점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집무실 이전, 이 부분은 사실 이전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44 대 44 똑같아졌습니다. 자, 여론이 좀 이렇게 변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많은 우려가 초반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셨던 건 사실이지만은 또 안정적으로 잘 이전을 해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조금 더 그 개혁을 위해서는 당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사들 중에 좀 희생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네. 너무 조급함이 좀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근본부터 좀 돌아보는 자세로 한다면은 저 지지율은 금방 역전될 수 있습니다. 금방 역전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권 원로로서 지금 퇴임 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등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질의응답하는 이 과정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실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의 그런 좀 희망사항 같아요. 희망사항 저는 같다. 희망사항인 예.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뭐 때론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과 예. 저는 설득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저는 국정원장 출신이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정말 임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정말 딱 마치자마자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시는데 이분도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좀 자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원장도 실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국정원장이 실수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다 있는 것인데 좀 예. 저는 자중했으면 좋겠고 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싶은 욕심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지원 원장님 말고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좀 후배들한테 기회를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 언론 인터뷰 오늘 첫 인터뷰지만 계속 아마 요청도 많을 거고요. 언론 인터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SNS에 저는 정치의 물에 사는 물고기다 이런 글도 또 남겨서 민주당 복당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복당할까요? 민주당 복당이야 신청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쭉 그 메시지들을 읽어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방송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다. 네, 할 얘기가 되게 많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정치 구단 아니냐. 뭐 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 박지원 원장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청률이 잘 나와요. 제가 네. 봐도 오늘도 뭐 유튜브에서 실시간 한 2만 명 정도가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보내는 시그널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어 스태프 그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자꾸 말실수 나온다 이런 평가는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정제해서 얘기하라는 정도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방송국을 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나오시면 워낙 많은 말들을 쏟아내시기 때문에 좀 각 팀에서 열심히 섭외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예. 박지원 원장님이 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수 있거든요.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도 실수하시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연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합비와 직원 상여금 등 막대한 공금을 빼돌리고도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진병준 위원장이 노조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뽑아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 위원장은 조합비를 이용해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보도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가 속속 드러났지만 진 위원장은 주변에 구속되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난 잘못되면 한개 우리께로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야. 개인이 아니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번복하자 한국노총은 건산노조 자체를 퇴출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조합원들도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직 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강구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에도 굴하지 않던 진병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에 결정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충남 보령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 반년 만에 도로 주변으로 시커먼 물 자국이 생겨서 불안하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충남 보령 해저 터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시커먼 물 자국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바닷물이 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해저 터널을 일단 들어갈 때 살짝 중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가는 건데 혹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건가? 이후 보령 해저 터널 관리사무소 측과 통화가 됐지만 배수로를 통해 펌프로 물을 빼내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소장이 제보자에게 연락해 말을 바꿨습니다. 해저 터널 소장님은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다. 원산도로 가는 그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지금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두 답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터널을 관리하는 대전국토관리청은 YTN의 질의에 배수관 온도가 낮아 생긴 결로 현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공사 역시 콘크리트 표면에 맺힌 물이 옆에 있는 얕은 수로를 타고 흐르면서 물 자국이 번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터널에는 여전히 시커먼 물 자국이 그대로인 상태. 시공사 측은 지난 3월부터 결로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터널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저 터널의 특성상 시민들이 바닷물 누수로 오해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불안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운전에 부주의를 가져올 수 있고 신경 쓰게 만드니까. 결국 시공사와 대전국토관리청은 관광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들을 번지지 않도록 유도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트팬들을 가동 시간 늘려서 결로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령 해저 터널.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돈이 이체된 계좌의 입출금을 즉시 정지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자영업자 이준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20돈짜리 금팔찌를 팔고 계좌로 대금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계좌가 먹통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해 거래가 막힌 겁니다. 구매했던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엄청 막막했어요. 알고 보니 금팔찌를 사간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직거래 약속을 잡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곤 금팔찌만 챙겨 달아난 거였습니다. 560만 원 묶여 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솔직히 560만 원 갖고 변호사 사는 것도 엄청 큰 부담이잖아요. 그만큼 또 어렵고 또 지금도 솔직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대구에 사는 A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2월 난데없이 통장에 15만 원이 입금되더니 계좌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한 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합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연락.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 제도를 만든 뒤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를 끌어들여 역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 주인이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입금된 돈이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란 걸 소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무 관련 없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 신청을 해 거래가 막혀버려도 계좌 주인들은 이의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장 협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2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고도화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수장이었던 백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순풍을 타던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3년 만에 다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도 줄줄이 참고인으로 불러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인호 전 차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본격 수사 석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장관까지 소환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한 차례 학습을 거친 가운데 이번에도 부처 수장의 구속 여부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50대 경기도 의원 A씨를 포함한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캠프 관계자 3명과 함께 술값 40만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인 것으로 보고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부산 전포동의 오피스텔 앞 도로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젯밤 11시쯤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까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달려들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에 한 분이 목을 잡고 누워 계셨고 다른 분은 이제 팔을 잡고 앉아 계셨어요. 칼 휘두르면서 다가왔는데 저는 도망갔고요. 시민 신고로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큰 참변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훔쳐 달아난 60살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안국역 앞에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자 발로 밀친 뒤 택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길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1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 세계 40개 국방안보 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의 계기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평가 속에 내일은 한미일 이 국방장관이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샹그릴라 대화 개막을 앞두고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1시간 1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애초 40분 정도로 예정돼 있었는데 20여 분 더 길어진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장을 빠져나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우리로서는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관심이었는데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즉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한중 국방장관이 만난 건 2019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공조 필요성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웨이펑어 부장은 양국이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와 각국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 한미일 3자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다지고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을 비판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건데 중국의 이런 압력이 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조금 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라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때 미국 주도의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장준 대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핵실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지 말라며 북한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장준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추가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일부 풀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면서 북한 편에서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比如缓解在某些领域对朝制裁、停止联合军演等等。 장준 중국 대사는 그러나 핵실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조금 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지만 이런 설득이 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독자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북한 핵실험 시 한미 양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정부 들어 많은 검토를 했고 또한 구체적인 여러 방안 또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군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군과 정권을 적으로 명시한 데 이어 최근 취임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 경기 양주 25사단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 선포식에서 우리의 적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배포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는 15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발사 전날 우주센터에서 제법 강한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온 건데요. 누리호의 이송과 또 기립 과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발사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예정일 하루 전날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무진동 차량에 수평으로 눕혀진 상태로 옮겨지는데 고불고불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나로호와 누리호 1차 발사까지 맑은 날씨여서 이송에 문제가 없었지만 2차 발사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송일에 비가 예보된 겁니다. 약한 비는 상관없지만 폭우가 내리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전기와 연료 공급선 연결에도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송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노면이 젖어 있거나 하면은 실제로 그 이송 차량이 비탈길을 잘 못 올라가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은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 당일에 내리는 비는 누리호 비행에 지장을 주지 못합니다. 비보다는 오히려 강풍과 낙뢰가 장애물입니다. 바람이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가 넘으면 발사가 중지되고 비행 경로상에 번개, 방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발사체 이륙부터 위성이 궤도 진입 후 1주기 도는 동안 유인 우주선으로부터 최소 200km 떨어져야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발사 당일 날씨와 주변 우주 환경은 발사에 지장이 없는 상황. 과기부와 항우연은 오는 13일 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기술적인 상황과 날씨 조건을 검토한 뒤 발사 일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가 10,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재유행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료체계 개편과 코로나 후유증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 아래로 줄어 금요일 발표 기준 20주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으로 봐도 10,000명 아래 확진으로 유행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이 재유행 대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의료 대응 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외래 진료 체계부터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외래 진료센터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된 코로나19 의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으로 확충합니다. 검사 그리고 처방 또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명칭이 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기능도 달라서 국민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은 협조를 구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래 진료도 하면서 검사를 좀 하고 있는 곳이 한 4,000개 정도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추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 입원 체계도 간소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경증 환자는 응급실이나 외래진료센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네 병의원 의료진 진단에 따라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뒤 시간이 지나서도 후각이나 미각 상실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롱코비드 환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도 진행합니다.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10,000명 대상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후유증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치료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장소 가운데 한 곳인 용산공원이 근 12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시범 개방 첫날 관람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시범 개방 첫날 용산공원엔 문을 열기 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시작하는 미군 장군 숙소부터 대통령실 남쪽을 거쳐 스포츠필드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쪽까지입니다. 대통령실 앞뜰에선 헬기나 로봇개 같은 경호 장비도 볼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미국 주둔기를 거치면서 120년 가까이 국민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직접 예약해 첫날부터 이곳을 찾은 관람객 반응은 어땠을까? 이국적인 풍경이 새롭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조기 반환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직 그 미군 부대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산공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라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개방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500명인가 이렇게 한 번을 봤는데 거기서 이 출입증 이거 해주는 사람이 뭐 6분인가 몇 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한번 3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떼약볕 아래서. 환경부 산하기관 조사에서 토지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개방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오염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심하고 관람해도 된다면서 이미 14일까지 방문 예약이 꽉 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에 임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난달 10일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된 이후 한 달간 7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어제까지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가 77만 7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창덕궁의 연관 관람객 64만여 명보다 약 13만 명 많은 수치며 지난해 경복궁 관람객 108만 5천여 명의 71.6%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집무를 하고 외빈을 접견한 공간은 지난달 26일 내부 개방 이후 27만여 명이 들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수도 포위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곽 도시들이 크게 파괴됐는데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시가전 현장을 신준명 기자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수도 키우에서 북서쪽으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외곽 도시 부차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저 건물, 원래는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다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지금 제 발밑으로 보시면 도로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깊숙이 패인 자국들이
수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시가전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부차는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 진입하려던 교통 요충지로 이를 저지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전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러시아군은 부차를 점령한 뒤 민간인 고문과 집단 학살까지 자행했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군에게 살해당한 민간인 등 시신 수백여 구가 매장돼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발견 당시 검정색 봉투에 담긴 상태였는데 일부 시신들은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4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러시아군이 반려견 등 도시의 동물들까지도 무참히 죽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이는 건 다 죽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Ну, я жила в оккупации. Очень было страшно. Жила я с дедом своим, він незрячий. 3월 말 키이우를 수복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고문하고 집단 학살한 러시아 군인 10명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제정 러시아의 피터 대제에 비유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처음엔 스웨덴 영토로 인정받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피터 대제가 수도로 삼으면서 러시아 영토로 굳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피터 대제 탄생 3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앞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와 푸틴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Он когда заложил новую столицу, ни одна из стран Европы не признавал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за Россией. 원래 러시아 땅인데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되찾았다는 겁니다. Петр I Северную войну 21 год вел. Казалось бы, там воевал со Швецией, что-то отторгал. Ничего не отторгал. Он возвращал. 푸틴 대통령은 영토 회복이라는 피터 대제의 원칙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신을 피터 대제에 비유한 겁니다. Если мы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того, что вот эти базовые цен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основу наш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мы, безусловно, преуспеем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которые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피터 대제나 스탈린처럼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만 70세가 되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과 파킨슨병 등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았고 최근엔 건강 이상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3%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해서도 1% 급등해 시장 전망치 0.7%를 넘어섰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외출하신다면 더위와 소나기에 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동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속초 20도 등 동해안은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낮아지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오후에 또다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쏟아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포항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서와 전북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